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비속어와 욕설이 난무하니 노약자, 임산부, 청소년은 청취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박사 작가 이제 그 21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고민을 왜 해? 좋은 구매 조건 찾아서 사면 되지. 그러게 좋은 구매 조건 찾는 게 쉽지가 않네. 그렇긴 해. 이것저것 귀찮은 일 투성이지.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가 있었지? 인터넷 포털에서 새 사람 또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자동차 판매사, 금융 전문가와 함께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포털 사이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 또는 새 사람으로 검색해주세요. 법인 사업자는 절세 효과도 톡톡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전 대표가 국회의장이 됐습니다. 네, 우리 세균맨께서 뭐 압도적이더만. 몇 선이시죠? 뭐 5선인가 될 네, 거예요. 5선이시죠. 네, 압도적으로 발라버렸는데 저는 조금 아쉽네요. 왜요? 사실 국회의장이 되면 정계 은퇴 각이잖아 이제. 그렇지. 그 테크트리지. 더 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좀 아쉽다. 더민주에 아주. 아니 원세훈이래 씨발. 원세훈이나 오세훈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도 잡아주잖아. 누가 있어? 솔직히 이번에 종로에 세균맨 아니면 누가 가서 오세훈을 잡아? 뒷계산하고 계시겠지 뭐. 뒷계산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국회의장 끝나는데. 아니 후임자. 아이 후임자야 뭐 씨. 그래서 본인의 말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뭐 문희상을 비롯해서 또 박병석, 이석현 뭐 이런 분들 네. 다들 이제 친노표를 많이 받았죠. 친노 후보가 없었으니까 친노표를 받으면은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세균 전 대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를 밀어주면 뭐 진노 쪽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나 혼자 그냥 추측합니다. 혼자 추측 좀 하지 마 좀. 그렇게. 그러니까 뭐 이제 바로 내년 연말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뭐 나름의 어떤 활약을 하지 않을까. 또 정세균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직 남아 있어. 그러면 이 민주당은 그 무슨 개 이거 안 사라지냐 이거? 아니 근데 저는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 정치를 하면 어디나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마타도를 해서 남을 찍어내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악용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개파 만들어서 뭐 경쟁하는 게 뭐가 나빠? YSDJ 존나게 싸울 때도 그 둘이 그랬잖아.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라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뭐 박 대통령처럼 일방통행해라. 이것보다는 그게 나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시대와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요. 조선시대 그 당파 싸움 같은 경우도 당파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도 발전에 대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남아있는 역사도 그렇고요. 지금의 이 개파 싸움도 그렇고요.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저기서 조중동에서 그렇게 쓰니까 그런 거고, 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개파 싸움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내보내려고 싶은 사람이 싶은 어떤 세력들에서 또 그걸 이용하고 서로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죠. 이번에 조선일보에 우리 김대중 주필께서
칼로만 쓰셨더만. 그분 참 아직도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 이제 모든 계파 싸움을 중단하고 우리들이요. 그런 차원이 발전적인 차원의 내각제 개헌을 한번 논의해보자. 내가 볼 땐 뒷말에도 반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다를 떼었어, 오다를. 아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8, 90년대 조선일보 뭔 줄 알아? 영향력 없어. 김대중을 누가 알아? 이거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김대중을 누가 아는지. 끝났어, 김대중은. DJ는 알지. 김대중보다 그러니까. 이동영이 더 유명해? 아, 그럼 누가 알아? 뭐 가장 영향이 있는 언론인 90년대 한국 뽑혔잖아. 아, 이제 뒷방 가가지고 저거 민원투나 치세요. 아니 뭐 아직도 뭐 조국일보에 그 사람처럼 그 지랄 하고 있어. 간두라 그래. 이제. 그 사람은 모델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난 있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리고 세작이 당파 싸움 얘기했는데 그 당파 싸움이란 말도 학계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일제 강점기 때 민족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게 만들기 위해서 당파란 말이 만들어지고 붕당이란 말이 맞다. 네. 법붕자 써서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때도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나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계파가 나눠지고 서로 경쟁했던 건 있었지.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비판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것 때문에 발전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건 그런 거고 어쨌든 세균맨이 이제 국회의장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전투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앞에 나서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조용조용 정리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저는 세균맨이 한 번도 잡소리 내면서 일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균맨 같은 젠틀하잖아요. 경우에는 나는 오히려 국회의장보다 당대표가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습니다만은 근데 본인이 당대표를 해봤잖아. 그리고 그렇죠. 국회의장은 굉장한 명예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의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는 대통령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정세균 전 대표가 이제 뭐 앞으로 국회의장이 되겠지만 사실 이번에 오세훈을 꺾으면서 주위에 많은 펌프를 받았을 거야. 그렇죠. 대통령 나가시라고. 네. 종로에서 그럼. 오세훈 종로는 청와대로 갈 수 있는 아이 그럼. 그런데 왜 정세균이 됐다 하고 국회의장 가냐? 난 이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된다고 봐요. 예. 이거 정말 힘들다니까 정치. 저 김두관 봐. 안 되잖아 자기 객관화. 거기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객관화가 더 힘들어지고 그게 안 되면은 그때 바로 꼰대가 되는 거지. 그 옆에서 흔들면 흔들린다니까? 손학규 이런 사람 다 흔들리는 거 아니야. 어? 택도 없는데 홍준표 이번에 또 나 뭐 대권도도 시사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그래도 정세균 대표는 본인의 객관화 아주 잘했다. 일단 정세균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에 도전하면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또 싸움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의 어떤 룰상으로는요, 친노를 대표하는 누구 후보로 나오면 정세균 대표 그 후보를 못 이겨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지금 시스템상에서. 본인도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돌렸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 사실 일 잘했어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전 새누리 국회의장처럼 했으면은 진짜 지난번 국회 개박살 났을 거야. 나름 소신을 가지고 했어. 근데 마지막에 좀 그렇죠. 똥물을 뿌린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근데 이제는 정세균이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내줬다. 네. 뭐 법사위 내주고 뭐. 너무 큰 딜을 했다. 나는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가 생각났어요.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하면서 실속은 일본이 챙기고 명분은 한국이 챙겼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명분이라는 게 뭐였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거든. 네. 이란 월드컵이 아니고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었다고. 님의 이름이 뭐 중에 하나 그게 씨발. 그리고 개막전을 더 많이 볼까 결승전을 당연히 더 많이 결승전이죠. 개막전 누가 봐? 결승전 일본에서 했고 개막전 우리나라에서 했거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박세 표현대로 하면 새누리가 실속을 다 챙긴 거죠. 예. 예. 협상을 잘했다 새누리가. 새누리당은 뭐래요? 정세균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박수 쳐야지. 그럼 당연하지. 아, 지네가 뭘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협의하고. 자기 거기다가 원하는 후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 자기. 그런 게 어딨어? 거기다가 국회의장의 꿈을 꾸던 서청원까지 나 씨발 아벤씨 그리고 놨잖아. 그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 원래 안 되는 거였어. 원래 안 되는 건데 못 준다고 그냥 생떼 쓴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도 못해 하면 되는데 우리도 못해 하는 순간 저 새끼들 또 발목 잡네 뭐 이럴까봐 대통령도 아픈데 이럴까봐. 그래서 얻은 명분 중에 하나가 뭐 요 근래 원 구성 중에 가장 빨리 됐다며. 그렇죠. 예. 여태 뭐 지지부진 계속 끌다가 원 구성이 굉장히 빨리 돼서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어쩌고 해가지고 해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 큰 양보해가지고 그 원구성 빨리 해서 일하는 국회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됐다 뭐 이렇게 얻겠지. 근데 저는 뭐 아쉽습니다만 또 그렇게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 구성안이. 왜냐면 자 봅시다. 예를 들면은 이제 후반기에 또 국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네. 가면은 새누리당이 씹어고 탈당한 사람들 다 받아들여갖고 새누리당 일당 될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럼 국회의장 불러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법사위 내놔. 의장 우리 갖고 와야지. 어. 근데 이번에 못 가 그랬으면 그때 또 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했을 때 지금 저기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 같은 경우에도 새누리당에서 절대 못 내놓거든. 그렇죠. 청와대 한 게 있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야권이 집권했다 치자고 정권 교체했다 치자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해? 그치. 그때 새누리가 씨발 내놔 다 볼 거야. 니들도 옛날 그랬잖아. 이럴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실패했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미래를 좀 보자고. 그러니까 새누리가 지들이 2012년 총선에서 무조건 질 줄 알고 국회 선진화법 내놓은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기는 바람에 좆됐잖아 쟤들이. 자기네 발목을 잡았지.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볼 필요 없고요. 뭐 이미 나온 거 어떡합니까 이제는 야당이 좀 국민들이 좀 힘을 실어주고 어쨌든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갖고 갔거든요. 알짜배기 교문이 예. 또 산자위.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야당과 이제 협상 같은 야당이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잘 돼요. 어쨌든 야당이 훨씬 많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정보위를 못 가져온 게 좀 아쉬운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쉬운 건 다 아쉬운데 이미 그렇게 된 거는 뭐 이 협상이랑 한계를 또 뺏고 이런 거니까. 이 작가가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회에서 누가 제1당이 되냐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가 달라질 수 그럼요. 있으니까 그때를 보자고. 그때를 보고서 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예언가도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원칙대로 가자는 거지. 그래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끝까지 버텼으면은 그럼 우리 투표하자. 아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여기에는 원칙이 없잖아요. 협상의 원칙이 어디서 주고받는 거지. 아쉬워. 그리고 뭐 법과 뭐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난 갑자기 이회창이 생각나네. 원칙과 소신이 뭐. 응? 그래. 아니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죠. 자 운동권 뭐 또 이짤 할까봐 또 땡깡 쓰고 무슨 뭐 이럴까봐 아마 조금 우상호 조용. 원내대표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좀 또 두고 봅시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일하는지. 우 원내대표가 조금 쫀 것 같긴 하더라. 근데 뭐 스타트 단계니까 뭐 잘못하면 우리도 비판하겠지만 아직은 뭐 꼭 그렇게 화살 날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우 대표가 찍을 이유는 없잖아. 아이 나중에 욕 먹을까봐 조금 강경하게 나가면은 저 운동권 출신 그 얘기한 거야. 아니 박영선 원내대표 하기 전에는 인기 안 좋았어요? 박수 받았지? 원내대표 하는 순간 망가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지 마. 뭐 그런 거지 뭐. 예.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은 국회의장이 정세균이 된 거에는 다른 후보 쪽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쪽에서 밀었다 이렇게 해서 뭐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는 뭐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거 모르는 얘기 좀 하지 마. 자,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씨 대충 다 알아들었을 거야 우리 팬들은. 자, 다음은 신공항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생 난립니다죠. 가덕도요? 가덕도가 됐든 뭐 밀양이 됐든 됐건. 생 난리인데 저는 뭐 가덕도가 돼도 상관없고 밀양이 돼도 상관없어요. 꽃놀이패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밀양으로 갖고 갔다. 그럼 부산이 난리 날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 씨, 그렇지. 니는 TK만 챙기냐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뽑아줬는데, 씨, 우린 남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김영삼이 왜 챙겨주는 사람이었구나 씨발. 그리고 이렇게 된 이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18석 중에 5석 준 거, 응. 지난 대선 때 40% 약간 멈췄잖아요? 50% 넘을 수 있다. 넘을 수도 있겠다. 저는. 만약에 밀양 가면. 이 부산 사람들이 대동단계를 갖고 열이 받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5분이 이제 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는 이 5명이 더, 새누리당 의원들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 또 문 대표가 얘기했잖아. 5석 얻으면은 갖고 오겠다고 예.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도,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 대표 이 말은 TK는 생각 안 하겠다는 얘기든. 나 이 스탠스가 맞다고 봐.
아니 어차피 안 돼. 거기는 안 줘. 어차피 안 주는 걸 무슨 우쿨이 간다고 주나? 똑같은 거예요. DK가 갖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우리한테 표 달라 그래봐야 안 줘요. 그냥 이런 거 갖고 딜하는 거야. 다른 쪽에 얻어와야지. 이게 정치인 거지.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밀양에 가서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 밀양의 신공항을 유치하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 이거지. 안 줘. 차라리 그 여력을 가지고 충청도 가. 에?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스는 너무 좋았던 거고. 그럼 반대로 부산으로 갔다. 가덕도로 갔다. 부산 가면 우리 덕분에 5명 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지. 가져온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부산 분들 보셨죠? 야당을 찍어주니까. 야당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DK가 바뀐 그럼? PK지. PK가 바뀝니다. 그럼 DK는 어떻게? 박근혜를 그동안 이렇게 빨아주고 밀어줬더니 이런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18%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한 23%에서 25% 나올. 그렇게 되는 거야. 어이했던. 야권은 무조건 꽃놀이패야. 대가리 아픈 건 어디냐? 여권이지. 여권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지난번처럼 또 미룰 수도 있겠다. 딜레이. 자기네가 이거 안 넘기고 안 하고. 당장의 친박의 대표 주자라고 꼽히는 부산시장 서병수 씨가 지금 약이 바짝 올라 있잖아. 서병수도 뭐 부산 안 오면은 사퇴한다 그러더라고. 사퇴하면 제발 사퇴했으면 좋겠네. 홍준표도 조금 있으면 사퇴할 텐데 둘이 다 같이 사퇴해라. 야, 사태가 유행이야 그 동네? 홍준표는 재밌는 얘기했어. 네. 아니 밀양이 왜 TK한테 유리하냐고 하냐. 밀양도 경상남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경상남도에서 한 일이다. 이거는 자기 업적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냐. 소리라고 자빠졌네 진짜 씨. 뭐 트위터인가 어디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결정되는지 활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것을 원하는 이제 언론들이 또 언론 플레이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사에서는 실제로 그러니까 비행기를 모는 기장들의 찬성 표가 나왔는데 이게 가덕도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죠. 가덕도는 섬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 네. 이창국 존나 쉽지. 그치 들어가기 밀양은 쉽잖아. 산 존나 많잖아. 그렇지. 골 때리거든. 그래서 입지는 당연히 가덕도가 좋아요. 그 기장들한테 그 입지는. 네, 한 거예요. 다만 이렇게 보자고. 가덕도는 부산 사람들만 좋은 거야. 그 근처. 근데 밀양으로 가면요. 그 울산, 주변. 경남, 대구, 경북 다 좋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밀양으로 가는 게 맞지. 거기에다가 밀양은 아무래도 자연재해 위험이 직접적으로 좀 가덕도에 비해서는 적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치열하게 붙는 거예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이 치열하게 나쁘는데 저는 밀양으로 될 거라고 봐요. 박 대통령이 성정상 마지막으로 내가 대통령 그만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주고 던져주고 선물 던져주고 갈 것 같다. DK에게. 그래서 저 여권 입장에서 PK를 버려. 부산을 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를 흡수해? 반기문을 데리고 와갖고 TK와 충청연합을 만드는 거지. 오케이? 아 진짜 반기문 또. 야 신라의 작전이네. 그거예요. 신라가 한강 유역을 먹으면서 이제 신라와 경기도와 충청도의 그 대 라인을 형성했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DK로 갈 확률이 높다. 뭐 지금 사실 프랑스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뭐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한다 그랬는데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떻게 배제가 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송곳에 유명한 대사 나왔잖아. 거기도 프랑스 업체였잖아. 한국에선 이래도 돼. 그래 말 같은 소리. 그래서 아마 밀양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공적인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 밀양이 좋죠. 우리 집이 거기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뭐 가덕도 가는 게 좋겠다.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덕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남 지식인들이 지난 총선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 세속적 투표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전라도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국민당 찍어준다. 그딴 것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 하는 거야. 세속적 투표보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호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번에 말입니다. 그 신안군 사건, 여교사 성폭행 사건. 네. 저는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역에 대한 혐오로 흘러가고 있죠. 아니 신안의 지역 대표 관계자들이 왜 사과를 하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뭐 거의 다 모여갖고 다 한꺼번에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동네는 원래 그렇다. 안 가겠다 앞으로. 이러면서 그 흑산도 신안뿐만이 아니고요. 예. 전라도 전체가 그렇게 됐어. 전라도 혐오에 불이 또 지펴지는 그럴 줄 알았다 거지. 전라도. 이렇게 되면서 전라도 혐오 불이 막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옳지 않죠. 그리고 지금 언론들도 이걸 부추기려고 언론들은 기사가 돈 되는 것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해. 그러니까 어떤 주민이 그 여자가 뭐 잘못했지 뭐 왜 술을 마셔 이런 것들. 그걸 또 잘 이제 자르지 잘. 그런 것만 이렇게. 뽑아오는 거야. 공무원인데 왜 술 마셔 이런 거.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민들 중에는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보통은 다 그 에이, 쓰레기 새끼 그치.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하고 있어. 근데 딱 그것만 뽑아갖고 지금 언론에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더 그러는 거야. 옛날에 무슨 그 어떤 섬에 뭐 여자들이 팔려갔던 그 사건부터 과거 얘기부터 싹 끄집어내가지고 뭐 신한 염전 여전 사건 사건, 뭐 그다음에 무용고자 뭐 사망 사건 이런 것들. 아니 그래서 신안을 개 족 같은 동네로 만드는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섬 특유의 그런 게 있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 범죄자 3명이 술을 처먹고 그 여교사를 뭐 집에 태워준다는 명목하에 혹은 뭐 휴대폰을 갖다 준다는 명목하에 이런 이런저런 명목하에 다 술 마시고 운전했잖아. 섬이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거. 제가 알기로도 섬에는 음주 단속이 없다고 없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런 식으로 무법이 된 거지. 무법천지. 저 집에 뭐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원래 그랬어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도 넘어가고 뭐 이런 게 그 섬에 대한 폐쇄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저 동네는 원래 저래. 이게 손가락질하면 뭐가 바뀝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뭐라 했냐면 DJ까지 끌고 넘어져요. DJ가 그 동네. 그 동네 출신이니까. 그러면 DJ가 국회의원 할 때 대통령 할 때 안 그랬나? 그랬다. DJ는 왜 안 막았나? DJ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역 혐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공항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지명이 이제 밀양이 있습니다. 밀양에서 얼마 전에 꽤 됐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였던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경미한 처벌을 받았었고 이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그때 동창 한 명이 야, 뭐, 니네, 뭐, 야, 괜찮을 거야, 편할 거야, 라고 글 썼던 애가 경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는데, 똑같은 거다. 우리도 밀양에 대해 혐오로 하면 되냐,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냐. 아니, 어디든 또라이가 있게 마련이지, 어디든, 그런데 이번 같은 섬 같은 경우는 특수 폐쇄성이 있으니까, 그 사회적으로 그걸 고칠 방안을 이제 우리가 그렇죠. 논의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서울이라고 하면 그런 일 없어요? 이번에 그 젊은 30대 여자가 노인 막 폭행한 사건 있었잖아. 네. 그걸 뭐, 노인 혐오야? 그 양반은 저거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그 오락하면 전체 다 죽이는 거. 주변에 그 사람이 다가오는 사람 다 가던데? 그 노인 폭행하고 또 옆에서 말리는 여성 폭행했죠. 그 전에도 여성 폭행건으로 한번 입건된 적이 적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뭐야? 전부 다 약자 건드린 거 아니야? 그렇죠. 남자를 때려? 못 때리잖아. 여자가 노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또라이는 있고 이런 건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으냐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지금 호남 출신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입 다물고 있어. 가만히 있다고. 왜 가만히 있어? 투표 때는 그 난리를 치더니? 불똥 튈까봐 그런 거? 왜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고종석 씨가 사실 그 세소속 투표 가장 많이 주장한 고종석 아니에요? 예. 고종석, 강준만 이런 사람들? 네. 고종석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사실 전라도에 강간 사건 잦습니다. 전라도라고 예외겠어요? 다만 경상도의 강간 사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드물죠. 경상도는 인구도 많고 여야 낙태율도 전국 제일이고 마초 문화 같은 게 좀 있죠. 구글링 해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개싸움 하자는 거야? 뭐 하는지 이런 거를 씨발 이런 것들 지식이라고 추앙하고 박수 쳐주고 구글링 해보래? 아유 그걸 지역 대 지역으로 어떻게 가르나. 그러니까 고종석은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신영복 선생 돌아갔을 때 고종석이 트위터에 뭐라고 글 남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뭐 진보 언론에서 계속 칼럼 받아쓰기 하고 뭐 하는 짓이란 말이야.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한 노릇. 지금 뭘 어떤 글을 써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어. 오히려 불을 지피고 자빠졌잖아. 언론은 자극적인 내용을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분노만 이끌게 하고 지식인 층들은 이렇게 잘못된 아젠다를 식립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더더욱더 고립시키는 거죠. 미끼를 던져서 미끼를 덥석 물면 좆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또 지식인들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좀 무엇이 안타깝습니다.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아유.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그 우리 지난번 방송 때 미세먼지 경유 개나발 소리라고 했잖아요. 파이어 났더라. 또 게시판에 미세먼지가 경유 맞는데 막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할까요? 언론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쓰니까. 그럼 언론들은 어디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썼을까요? 환경부, 정부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썼잖아요. 근데 정부는 자기들은 기름값, 경유값 올려가지고 세수 확보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갖다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 들어간 것도 이번에 무슨 저 메트로에 매피아 있다는 것처럼 환경부에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LPG 관계된 사람이 들어갔다며. 거기도 환피아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처음에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심각하다. 자동차 배기가스 얘기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탁 한 다음에 갑자기 언론에서 우르륵 쏟아진 거 아니야. 중간에 씨발 고등어가 시청나고. 그러면서 환경부가 뭔 자료를 냈냐면 미세먼지 배출이 공장이 65%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비도로 이동 오염은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게 13%고 세 번째 많은 게 자동차다 12%다. 근데 이 자동차 12%는 100% 디젤만 뜻하는 거예요. 그럼 휘발유는 미세먼지 하나도 안 나오나? 근데 왜 이런 자료가 나왔냐? 휘발유는 조사도 안 했대요 아예.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 차 중에 휘발유가 더 많지 않나? 더 많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조사를 하고 그냥 보도자를 뿌리면 그걸 언론에서 바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말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여가지고 유럽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게 정부가 하는 얘기예요. 유럽 미세먼지가 좋으니까. 자, 그럼 봅시다. 유럽에는 휘발유차가 많을까요? 경유차가 많을까요? 경유차요. 경유차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LPG 이런 것보다 경유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근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깨끗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경유를 찍어가지고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경유값 올리려고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서 낸 거예요. 타겟을 잘못 정했네. 미세먼지 말고 다른 걸 했어야 또 되는데. 이게 보고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보고서는 경유, 휘발유 별 차이 없다 했잖아. 근데 경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보고도 있고요. 휘발유가 많다는 보고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실험 조건이 하냐 다 다르다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조건 경유 100% 책임이라고 몰아가잖아. 이게 뭐냐면은 EJ 팀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데 결론을 내놓고 그렇죠. 거기 안을 맞춘 내놓고 거기다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맞는 이제. 것만 네. 갖다 끼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걸 우리는 우리 EJ 청취자쯤 되면 좀 언론에 어떤 이게 나온 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경유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건 정부를 탓해한 거지. 사실은 얼마 전까지 클린 디젤이라 그래가지고 경유차 사라고 존나 지랄했잖아. 무슨 그 휘발유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경유 많이 사라고 지랄하고 이제 와갖고는 그래갖고 만약에 경유 올려갖고 이번에는 휘발유 많이 사면은 그때는 또 뭐라 그럴 건데. 그때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 자동차 무슨 뭐 잡지나 이런 사이트에서 유로 5, 유로 6 그치. 막 그랬어. 경유차 시승기 이빨에 나와가지고 경유차 이제는 휘발유차를 앞섰다 이런 거 막 나와주고 막 그랬어. 그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다 그거 허위로 돌아갔잖아. 그런데 유럽에서도 경유차를 줄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줄인 추세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야. 유럽에서 택시만 줄이고 있거든. 그것도 자기 입맛에 맞게 정부 입맛에 맞게 다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경유가 나쁘다. 경유가 맞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에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때는 그 안에 있는 속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어 봐. 고등어 씨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얘기했다가 고등어가 폭락했거든 이번에. 네. 그래 어민들이 난리 난다니까 정부가 있어 뭐라 했어. 고등어는 그런 문제 없다. 의미가 아니었다. 고등어 문제 없다. 이러잖아 또. 이 씨발 그동안 나가리 된 고등어 어떡하라고. 가짜라 가지고. 아니, 고등어가 뭔지야 고등어를 굽는 그것도 아니겠다. 아유, 응.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서 시사 문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국민의당이 뭐 하나 사건 터졌다면서요? 어떤 거죠?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7번 국민의당 받으신. 김수민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1억 7,82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뉴스입니다. 한 10% 정도 받았네요, 리베이트를. 그죠? 10 정도 되죠. 10% 예. 정도 받았는데, 일단 이거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잖아요. 예. 정치자금 위반으로 고발을 근데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펄쩍 뛰고 있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홍보를 담당했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한테 다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돈 쓴 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해봐야겠지만, 국민의당은 펄쩍 뛰고 있지만, 선관위가 고발했을 때는 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무슨 어디서 전화를 받았다든가, 예? 아. 뭐 그런 게 있었지 있을까? 않았을까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사실 많거든요. 많다기보다는 드러나는 케이스 같은 거 보면 통진당 이석기 케이스도 이런 거잖아. 이석기가 자기가 운영하던 그 홍보회사 CNP 쪽 거기 일감 몰아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거거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 어쨌든 어떤 뭐 특정 업체에 몇 군데 일감 몰아줘요. 네. 지금 한 20억 나오죠? 20억 정도 됐습니다. 20억 했으면 요거는 선거 끝나고 국가에서 다 보조금으로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니네한테 20억 줬으니까 우리한테 좀 줘 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이 20억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 거 누구 돈이야? 국민 세금이잖아. 그것 때문에 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아니다라고 발뺌하지 말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사과해야 되고 지금 문제는 근데 이분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아웃 때도 승계하지. 승계예요. 아랫사람이 승계하지. 그럼 네. 승계 아랫번호 받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승계하지. 아랫번호가 승계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주장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정말 새정치를 원한다면 승계가 아니고 뭐 그런 방법이라도 전 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 만약에 지금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그런 어쨌든 생각이 검찰의 조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렇게 됐으면 구체적인 그쵸. 금액과 어떤 형태가 좀 나왔거든요. 검찰이 거의 아마 다 혐의를 잡았다고 제 혼자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 혼자만 검찰이 얘기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의 이군현 의원 이야기도 같이 꺼냈어요. 이군현 의원도 보좌진한테 무슨 뭐 보좌진 월급을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검찰의 물타기거든. 한 군데만 하면 야당 타람이니 어쩌니 그럴까봐. 여러 군데 동시다발에 찔러놓고. 그래서 이군현으로 물타기 한 거 보면 네. 굉장히 검찰이나 선관위에서 좀 자신 있지 않냐. 기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랬다 싶어요. 네. 어쨌든 뭐 이 사건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 만일 이 돈이 당으로 흘러가서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지. 심각해지죠. 네. 이건 뭐 굉장히 심각해지죠. 하여튼 그 문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사 문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한 가지 우리 EJ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뭐요? 구독자 수가 20만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아마 팟빵 팟캐스트 역사상 최초의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만 구독자 돌파. 지금 보니까 2위가 파파이스네요. 17만 2천 명. 우리는 20만 1,000명이고 3위가 전국구 15만 6천 명. 4위가 지대노명 11만 8천 명. 뭐 이렇게. 6위가 김용민 브리핑 7만 3천 명. 하여튼 저번에 이제 뭐 강남 여연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 해지한다고 떠나신다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20만 돌파했다는 거 대단히 감사드린다. 우리 청취자들 중에 일부들은 잘 챙겨 들으시면서 요구를 해주세요. 감사하죠.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저 새끼가 춘성수님을 좋아하는데 저게 전혀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데?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다리도 저리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 더 이상 이렇게 힘들고 싶지 않아. 당신의 장 속에 잠자고 있는 숙변, 매일매일 고통받는 변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미궁 장사랑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구렁이 또아리로 가득 찬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장사랑을 만나고부터 난 진짜 카타르시스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미궁 장사랑은 국내 60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국인의 장 건강을,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30여 개 해외 매장에서 외국인의 장 건강을 시원하게 책임지고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미궁 장사랑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변비 활동에 도움을 주는 천연 성분 제품으로 식약청 허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KCI. 한 3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한 3, 4년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KCI. 이런 주제를 하나 잡으실 때는 네.
뭔가 의도가 좀 있지 않나요? 뻔하지 뭐 의도가 흑금성. 있죠. 흑금성이 일단 왔으니까. 그걸 흑금성이 왔기 때문에 환영의 뜻으로. 흑금성 같은 사건을 한번 할까. 그러던 찰나에 자백이라는 영화를 예. 보게 됐어요. 네. 자백이라는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난리치더라고. 온 사방에서 막 추천하고 또 한 달 전인가요? 무슨 자백 그 배급사에서 VIP 초대권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왔어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런 사실들 우리가 뭐 3년 전에 뭐 KCI 특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지만 또 안 다룬 사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들 한번 다시 돌이켜 보면서 정말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이 KCI의 문제점. 그게 비단 7, 8, 90년대 머무는 게 아니고 2015년, 2016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KCI의 무능과 부도덕한 것을 끌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EJ는 목요일 8시 안가에서 녹음을 합니다만 자백이라는 영화를 만든 뉴스타파의 최승호 PD, 최승호 감독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군부를 살짝 미리? 떼주고요. 네. 예. 그리고 최 PD 나와서 또 엄청 씹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을.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흑금성이 싹 그렇지. 시리즈야? 오면 어떨까? 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현직 MBC 모 PD가 미모의 PD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최 부장님 스타일 아니까 후련하면서도 화나는 영화겠죠? 라고 하더라고. 미모 그런 거 쓰지 마란 말이야. 마초 같은 새끼야. 너 욕먹어 임마. 나랑 상관도 없어. 그러니까 그 미모라는 수사가 왜 붙냐고. 왜 붙냐고. 그냥 여기자라고 아, 하면 이뻐서 되지. 이쁘다. 아니야! 여기자로 그러면 안 돼. 여기자지, 이 새끼야. 왜 여기자야. 아우 못 살겠다 힘들어. 내가 미모의 옆 PD라고 그랬니? 미모의 PD라고 그랬지? 미모를 하지 말라고잖아. 그래, 미모를 하지 말라고. 그래 능력 있는데도 아름답기까지야. 아니, 되냐? 하지 말라잖아. 아, 새끼. 내 못생겨서 미안하다. 아유, 진짜. 여성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네.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를 갖다가 외모로 갖다가 내가 여성의 마음을 어떻게 아니? 40년 동안 남자로 살았는데. 그래, 너 마초라 그러는 거야. 그래, 난 마초다. 왜 어쩔래? 그런 거 쓰지 말라고 이 새끼야. 네 같은 마초 때문에 우리 방송 요거 먹는 거 아니야. 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모시기로 하고 사실은 다음 주에 한 분을 더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승호 PD 와서 이제 1시간만 하시고 나머지 1시간은 우리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리를 전격 인하 단행했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준비 쪽에서는 뭐 움직임이 다르던데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지금 조선 3사 문제 때문에 공적자금 또 쳐집어놓고 또 집어넣으신데? 네, 또 집어넣고 한 참 지랄네요. 6천 명 이제 정리해고 당하실 계획이고 그분들은 이제 3사 직원들이고 나머지 협력업체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울산과 거제의 경기가 다 이제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홍종학 전 의원을 모시고 또 한국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만 다음 주에 바쁘대요. 그랬더만 백수 주제 바쁘다 그래가지고 나도 백수지만 바빠. 백수가 제일 바빠. 그런가 봐. 그래서 다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다다음 주에 홍종학 의원이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다다음 주에 경제 사정이 어떻게 그것도 걱정. 아니 경제 사정은 늘 안 좋지요. 그치. 안 좋은 얘기 이제 들어봐야지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무능과 부도덕의 상징 KCIA인데 일단 무능부터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요.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뭐 KCI 특집에서도 여러 번 무능 얘기 많이 했잖아. 많이 했죠. 호텔 들어갔다 그렇죠, 걸리고 그렇죠. 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일단 2007년에 말입니다.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참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들어가지 말라는데 굳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랬죠. 하여튼 그래요.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말입니다. 탈레반하고 협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KCIA 직원이겠죠. 국정원 직원. 근데 이 KCIA 직원은요. 탈레반과 협상한 직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블랙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안 돼. 그렇죠. 노출되면 안 되는. 흑전무 같은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걸리면 저 국정원 쪽에서 누구? 우리 그런 사람 모르는데? 이게 블랙 요원이야.
저희 그 미션 임파서블이나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그거예요. 그리고 본 메시지는 3초 후에 폭발합니다. 빠! 그거잖아. 빠라밤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 첩보사상 최초라고 하죠. 흑점물을 깐 거. 블랙요원 흑점물을 씨발 케이시아에서 깠잖아. 그게 우리 요원 맞아 이렇게 최초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일찍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왜냐면 이 탈레반과 협상을 한 블랙요원이 TV 뉴스에 나왔어. 씨발 선글라스 끼고. 이 말이 돼? 아유, 공중파 타셨어? 공중파 탔어요, 블랙요원이. 그것 때문에 말 많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도 안 된 거야. 기본도 아니, 이런 일이 만약에 KGB나 CIA나, 뭐 내각조사국 이런 데 있었다고 봐요. 거기 다 날라가. 다 날라가. 근데, 우리나라 KCIA는 이게 가능해. 이게 되는 거야. 아, 존나게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TV에도 또 나오고, 신문에도 그냥 대문자 가게. 아니, 뭐, 선글라스로 가리면 뭐 하나? 얼굴 다 아는데. 그게 블랙요원이야? 여러분, 드라마 아이리스나 태양의 후예 이런 거는 드라마예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블랙요원 노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있어? 2010년 3월 리비아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리비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KCI 블랙요원께서 카다피 국가원수 가족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다가 씨발 또 걸렸어. 아니 잘 하든지. 그리고요 리비아 보안 당국이 얘가 좀 이상해. 근데 그냥 잡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3개월 동안 미행합니다. 그래서 잡았거든. 그런데 국정원 최고 요원이 리비아 보안 당국이 3개월 동안 자기를 미행하면서 정보를 탐지하는 그거를 모르고 씨발 아유 이게 무슨 정보 요원이야. 우리를 따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 체포돼갖고 추방됐어요 한국으로.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국가정보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무능력학은 또 있습니다. 이 박사가 잠깐 언급했던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노트북 절도하다가 딱 걸린 거. 멍청한 새끼들. 아임소리 하고 간. 나도 그렇게 걸리진 않는다. 내가 만약에 그런 임무를 받았으면. 아니 이거는 좀도둑도 이렇게 걸리진 않아. 그렇지 않아요? 저 명목동에서 빤스 훔친 애들도 이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뭐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5성급 호텔 이런 데는 국정원 요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예. 예? 뭐 우리가 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CCTV 같은 거 다 소텔이랑 사바사바에서 다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씨발 호텔 방에 한 명은 들어가고 한 명은 망보고 있는데도 그것도 씨발 몰라 애들 다시 들어온 것도 몰라가지고 쳐걸려? 아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합니까? 국정원에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그런 기대 같은 거 하지 않나요? 막 지금 얘기한 블랙 요원처럼 드라마처럼 총도 쏘고 어디 첩보도 하고 영화 본 거는 무능이에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봤고 사실 댓글 다는 것도요.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지. 왜 쳐걸리나 댓글 쳐갈면서. 이 박사가 흑역사 하나 깝니다. 국정원에 면접 보러 갔었어요. 별걸 다 했구나. 여러분 6월 15일까지 국정원에서 정기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종교 전문가 뽑아가지고 거기 면접 보러 갔었어. 네. 또 2010년 5월에도요. 프랑크 라리 UN 특별보고관 미행하다가 또 걸렸죠. 야 미행하다가 걸린 거는요. 심부름센터 애들도 안 걸려. 걔들이 흥신소도 안 걸리겠다. 흥신소 애들이 저거 우리 마누라가 바람난 것 같아요. 절대 안 걸려. 근데 딱 걸리잖아. 그것도 이것도요. 이 특별보고관이 왜 한국에 왔냐면 MB 정권의 인권 이거 조사로 왔거든. 근데 이거 조사한 사람을 뒷조사했어. 개망신이네. 개망신이지. 대한민국엔 인권이 없는 걸 만천하에 알린. 그렇지. 에? 안 돼.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봐. 그럼 쳐걸리질 말아야지. 정말 차라리 15일까지 정기 공채에 우리 지금 유능한 흥신소 직원들이 공채 넣는 것도 괜찮겠네. 나을 것 같아. 그것도 꼴에 토익 점수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질 아이 걸. 학력 보고 별짓을 다 해요. 아유. 또 1997년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오늘 발음이 왜 그따위하다. 최덕근 영사가 피살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죽은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미제 사건이에요. 국정원이 무능력함이지 이것도. 왜 못 밝혀? 아니 우리나라에 그 나라에 가는 영사가 피살됐는데. 이 영사도요. 그냥 행정부에서 파견한 영사가 아니고요. 국정원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밀 요원인 거야. 그럼 국정원 요원이 죽었다는 얘기네. 국정원 요원이 죽었죠.
근데도 몰라. 그래도 몰라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북한이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가 갖고 일한 게 뭐냐면 북한 정보 수집이었거든. 그리고 북한이 자주 쓰는 독극물이 칠레에서 발견됐어. 그러면 러시아랑 외교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밝혀내야 되잖아. 근데 못 밝혔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거죠, 이것도. 그런 뭐 일이 있었고요.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뭐였냐면 상하이인가? 상하이 맞을 것 같은데 역시 상하이에 국정원 소속 요원이 영사로 갑니다. 갔는데 중국계 여성하고 불륜을 처해가지고 상하이발 무슨 불륜 사건에서 나라가 빨갛게 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 거를 뭐 그 여자가 정보를 빼갔네 어쩌네 진짜 그런 멍청한 짓도 했다. 잘못 꽂고 USB 꼽혔네. 바이러스가 심어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여자의 정체를 몰라요. 그치, 그 여자도 중국이나 북한에 스파일 수도 있는데 몰라.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 요원은 그것도 처자식이 뻔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외국 가갖고 응 해갖고 쳐 걸리고 그쪽 남편한테 쳐 걸리고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그렇게 무능력해도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보네. 원래 무능력한 것들이 그런 걸 좋아해. 그래 네가 그런 걸 좋아하잖아. 아니 왜 나도 싫어하냐 개새끼야. 깜빡이 키고 들어와 이 새끼야. 더 큰 거. 김정일 생존 시기에 뇌졸중 수술 받았다 이런 뭐 정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물어봐요. 국정원장한테. 뭐 그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우리 국정원장께서 지금 혼자 양치질 할 정도로 많이 회복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북한이 이걸 봤을 거 아니야. 봤겠지. 그래서 세타까지 주변에 야 씨바 야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 어떻게 우리 찾아내라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웃된 거예요. 라인 털린 거야? 아웃됐지.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모릅니다.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깔게 있고 안 깔게 있는 건데. 우리가 씹어놓은 거를 이렇게 까가지고 그 사람이 아웃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 양치질 하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그 뻔하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야? 뻔하지. 그러면은 김정일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만천하에 공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김정일의 뭐 건강대에 문의 왔으면 보고가 가능한 수준, 비밀에 유지되는 수준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뻔하지요. 뭐 김정일 뭐 괜찮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딱 그 정도만 했어도 괜찮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흑금성 사건도 말했지만 흑금성도 있었고 백금성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백금성은 뭐야? 우리 국가에 혹은 우리 정보원에 북한 애들이 또 지금 방금 이 사건처럼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백금성이라는 걸 가짜 요원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정보를 주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 병신 같은 것들은 이렇게 우리 쪽 휴민트를 스스로 잘라내버린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거기 그 라인으로 들어가 있던 사람은 존나 황당했겠다. 그러니까. 씨발 기껏 달려오더니 씨발 밑에서 떠들어? 하나만 더 할까요? 가장 최근 일. 북한이 핵실험했잖아요. 네. 뭐 수소탄 실험인지 나발인지.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우리 국정원에서. 네. 몰라놓고는 뭐라 그랬냐. 우리뿐만이 아니고 딴 나라도 몰랐다. 야 자랑이다 이 개새끼들아. 자랑이다. 우리만 병신이 아니라 우리만 에브리바디 병신입니다. 그거를 북한하고 우리가 이제 마주보고 적대국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보원에서 다른 나라도 몰랐어요. 아니 제일 바보 같은 게 왜 학교에서 누구 걸리면은 너 이거 잘못해서 왜 잘못해서 그러면 저만 한 거 아니고요. 제도하고 제일 바보 같은 거야 그게. 그 짓거리를 우리 국정원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능력하지요? 자, 그러면 다음은 부도덕한 걸로. 사실 부도덕한 거는 KCIA 1,2에 거의 다 했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네. 근데 사실 거의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게 좀 미안한 게 뭐냐면 너무 많아. 안 깐 게 많다. 아유, 그럼. 자잘한 얘기도 안 한 거잖아. 아유, 그럼요. 아니, 자잘한 것도 아니야. 굉장히 슬픈 얘기도 너무 많고. 많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을 지금까지도 망친, 그럼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은데 그 사건들 중에 우리가 KCI 1,2에서 안 했던 거를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요. 이걸 하는 것은 이 자백이라는 그 영화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사건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를 보시면 또 다른 분노,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자백이라는 영화의 그 핵심 야마는 요송 간첩 사건이에요. 그걸 이제 다루고 있지만 이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정보부 당시 이제 KCIA로 불렸던 그리고 보안사는 경쟁적으로 간첩단 조작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박정희 때 얘기죠. 박정희 때입니다. 그게 체제 유지를 하는데 최고의 수단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짓거리를 한 거죠. 근데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을 통으로 만들어낸 데는 부담을 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정보처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눈을 뒀냐? 바로 제일 유학생들이었어요. 왜? 제일교포 출신들은 사실은 그 한반도가 하나일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뭐랄까 좀 직접적으로 느낌이 자각이 없는 거예요. 자각이 없고 네. 그냥 다 같은 나라지 나라. 뭐. 우리 조선이었을 때 대한제국이었을 그렇죠. 때 같은 나라였는데 뭐 지금 분단됐나? 뭐 그런 생각이에요. 지나가면 너 조선말 할 줄 아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거를 안 겪었기 때문에 뭐 빨갱이고 뭐 잘 몰라. 그렇죠. 그냥 조선을 하나지 뭐. 그리고 그 제일동포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고 박정희 때까지만 해도 아니지 전두환 정권 때까지죠. 북한이 그 제일동포를 훨씬 많이 지원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원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지원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아니, 그건 전 경제적이보다는 의지에 달린 거죠. 학교 막 지어주고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압도적으로 지원해줬기 그런 게 더 때문에. 강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어 공부가 아니고 혹은 국어 공부가 아니고 조선말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야. 북한말 공부를 한 거지. 그렇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용을 한 겁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이용할 만하지. 빨갱이로 몰아붙이기 아주 딱 좋지. 좋죠. 그래서 이용한 거예요. 자, 이 제일교포 출신들은 한국에 유학을 많이 했습니다. 언제부터?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부터 조금씩 그 수가 늘어났는데요. 1968년 이후 이 유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 1968년 도쿄 도지사 미노베 료키치가 조 총련이 운영하는 조선대학교를 정식 학교로 인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뿐만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민단에서 운영하던 학교는 거의 없었고요. 대개가 조총련에서 운영하는 민족학교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하고 민단은 이거 일본에 살고 있는 지금 미래 세대가 다 북쪽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교육을 거기서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뭘 계획했냐? 일본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계시는 성남시로 이사를 갔는데 국립국제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었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민단 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숙사도 좀 지어주고 돈도 많이 한국어도 지원해주고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그래서 한국의 대학도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관을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일본 유학생들은 대개가 제일동포 2세들, 자이니치 2세들이었죠. 이들은 부모 세대보다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 혹은 체제에 대한 신념이 좀 덜한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만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조센징이나 불비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지.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우리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이름도 일본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차별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혼란이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 또 조국이라고 불리는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렸어. 왜 갈렸을까? 이런 생각들. 또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같이 살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보다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교육도 받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자신들의 조국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국을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받았지만 뭐 남한에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한으로 많이 이제 공부하러 온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68년이라고 얘기했는데 68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내에 이 공산당이라는 당이 뭐 지금도 존재를 하나요?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는 공산당 활동들이 되게 좀 활발했었고요. 굉장히 활발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상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옵니다. 또 많이 넘어온 이유는
제1동포로서의 일본 내 삶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정이나 보안사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들을 간첩으로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서승 서준식 형제 간첩 조작 사건, 그것도 이렇게 해서 터진 거예요. 근데 서승 서준식 형제 간첩 사건은 언제 터졌냐? 1971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왔거든요.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고. 아주 치사한 새끼들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북풍이네요. 자기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을 평생을 간첩의 멍에를 쓰고 진짜 삶의 지옥의 고롱통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아주 인간 쓰레기 들어갈 수 있죠. 회복이 안 되는 삶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그걸 나중에 보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소개해줄 사건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등에 재학 중이던 16명의 제1동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지목,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직전, 즉 1975년 4월 9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이거 뭐 저희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사법살인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런 사법살인이 이루어진 지 7개월 만에 KCIA가 또다시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집단입니까? 에? 죄 없는 사람들 8명이나 무고하게 살인이죠. 그렇죠. 살인시켰고 7개월 만에 또 이런 짓거리를 벌였다는 거야. 뭐를 위해서? 정권의 유지를 그렇죠. 위해서. 나쁜 놈 새끼들. 이 중심에 참 포레스트 검프처럼 계속 나오는 김기춘이 있었습니다. 1975년 11월 22일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김기춘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북괴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모국 유학생을 가장해서 국내 대학의 침투, 이른바 통일혁명당 지도부를 학원 안에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기춘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번 사건은 북괴가 그들의 공작원을 유학생으로 가장,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가톨릭 의대 등 국내 학원에 침투를 시켜 이른바 통일혁명당 지도부를 학원 내에 구성, 지하망을 조직해서 한국민주청년동지의 명의로 동조 세력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한편 학생과 종교인, 지식인 등을 배후에서 선동조종하여 민주화, 자유화의 구실 아래 소요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사회 불안과 혼란을 유발, 결정적 시기를 만들어서 국가 변란을 획책해온 대규모 학원 침투 북괴 간첩단 사건이다. 참. 네. 이렇게 체포된 20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간첩으로 조작되어 만들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남산 끌려가면 무조건 간첩이 됩니다. 그렇죠. 뭐 일단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이건 기본이겠죠. 허위 자백은 둘째치고 그 허위 자백을 하게끔 만드는 고문, 그게 굉장히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재판할 때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백의 효력이 중지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 없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증언을 해도 재판관은 이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법부와 정부가 그리고 국정원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래서 사법살인을 하는 거죠. 예. 중정이나 안기부에 2달 혹은 3달 동안 불법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술서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허위 자백을 하게끔 만들죠. 자술서 작성, 신문, 자백 번복, 고문, 그리고 또다시 자술서 작성, 신문, 번복, 고문이 몇 달 동안이나 반복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앉혀놓고 자 묻습니다. 자 이건 네가 했어? 저 안 했습니다. 다시. 자 이거 네가 했어? 저 안 했습니다. 다시. 자 나 밥이나 먹고 오자. 야 네가 했어? 저 안 했습니다. 다시. 이걸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거기에 고문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이번에 그 간첩 조작으로 억울하게 작가 목살이를 하신 유성 씨. 예. 그분의 동생이 딱 요 케이스로 당한 그렇죠. 거죠. 국정원에 2달 동안 감금됐잖아요. 예. 2달 동안 감금돼갖고 똑같아요. 예. 자술서 작성, 또 신문, 회유, 협박. 그래 자백하게 허위 자백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또 잠깐 위로. 위로해주고 자백 번복하면 또 고문하고. 이번에도 구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영화 스포일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역사적 사실이니까 이건. 예,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 왜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 관련된 영화 뭐였죠? 남영동이었죠. 예, 남영동에도 나오고 그리고 변호인에도 나오는 굉장히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거기는 물론 이제 대공분실이고 그런데 조직은 좀 다르지만 KCIA에도 그런 비슷한 유형의 고문이라든지 허위 자백 받아내는 방식이 비슷했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 심리인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허위 자백을 반복하게 만들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진짜 그렇게 했다고 믿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만든다니까.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나 그거랑 조금은 다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믿게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사람도 못 만나지 독방에 가둬놓지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 정신착란이 오죠. 그래서 정신착락 되신 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남산이 끌려가갖고. 그렇죠. 야, 이 작가야. 네. 너라면 이런 상황 오면 버티겠냐? 못 버티죠. 이 작가는 입장과 동시에 우리는 고문 들어오기 전에 바로 다 물어버려요. 오라는 게 뭐예요? 의자에 앉자마자 다 물어버려요. 나 머리 좋아요. 제가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짜면 안 돼. 이렇게 짜면 안 되고 그렇지. 이렇게 짜야 돼요. 그럼 갖고 와 그래갖고. 그래서 심재철처럼 되면 되잖아. 나만 싹 빠져나가요. 심재철 이번에 국회 부의장 되는 거 아니야? 야, 심재철이가. 그래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해요. 수사관님의 이 시나리오는요. 에이, 여기 빠졌어요. 안 좋아. 저 좌빨애들이 갖고 들어오면 큰일 나요. 갖고 와, 내가 써줄게. 바로 써줘. 아니, 그리고 저 새끼는, 그리고 그, 불량한 자백서, 많이 비어있는 자백서 쓴 그 사람 없을 때, 그 윗사람한테, 저기요, 저 자리에 저를 꽂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딜을 할 수도 있죠. 왜 투값스 보면, 타자 치는 거 뺏어오잖아. 내가 친다고. 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바로 돌았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간첩으로 잡혀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제일동포 유학생들. 근데 잡혔다가 곧바로 풀려나신 분들이 있어. 그 풀려나신 분들 보면 그 아버지가 일본 내에서 굉장히 빽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개새끼들인 거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진짜 못 건드리고 깽깽이 하는 거지. 좀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 진짜 그렇죠. 공부하러 우리나라 온 사람들한테는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지.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허위 자백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사증명서. 영사증명서 뭐예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이 허위 자백하고 영사증명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허위 자백은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실 테고요. 자, 영사증명서인 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사관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죠. 이 주일 대사관에 나가 있는 직원이 발행하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KCIA나 검찰에서 주일 대사관에 물어보죠. 띠띠띠띠 해갖고, 야,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봐줘 라고 물으면 일본에 나가 있는, 여기도 일본에 나가 있는 KCIA가 파견한 사람이야. 그렇죠. 네. 이 대사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 정부에 알아봤더니 그 사람 빨갱이야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공문에 그렇게 답해야죠. 그러면 그게 바로 영사증명서가 되고요. 이게 앞서 언급한 허위 자백과 꿍짝이 맞아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간첩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신뢰해?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영사자백, 여기 재판장에 가서 이 사람 자백했고, 영사증명서에도 이 사람은 좌익활동을 그렇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원래 땅땅땅 치려고 그랬는데, 증거 맞으니까 땅땅땅 치는 거지. 왜? 이 영사증명서는 대한민국 공식기관에서 발행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공인력이 있지. 그리고 이 영사증명서를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가 일본 정부에 물어보니까, 일본 정부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거든. 문제는 뽀록이 났어.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불안한 얘기지. 지들이 마음대로 막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이 문제는 이 영사증명서가 대부분 허위로 작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발급했다고 하는 그 유성시 출입국 기록 있잖아요. 그거 조작됐다고 언론과 변호인단이 밝혀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주중 한국 대사관에 야, 이 서류 조작됐다 그랬는데 조작된 거 맞아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중 한국 대사관에 뭐라 했냐면 내가 중국 정부에 물어봤는데 조작이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소리가 맞대라고 또 조작한 공문을 보냈잖아. 그것도 중정에서 보낸 사람이거든. 그렇죠. 이거 봐. 아직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아직도 2015년에도.
이게 조작된 공문이 왔어. 조작인 것 같아. 이거 조작된 공문 아니야? 그 조작된 공문 맞아요라고 보낸 걸 또 조작해서 보낸 그러니까 거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40년 전에 하던 걸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 무슨 위조 지폐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거짓 공문을 작성한 중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던 외교관. 그게 바로 국정원 직원이에요. 대한민국 행정소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란 얘기지.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지. 나쁜 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한 명씩 파견이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 일 열심히 하라고 왜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고. 다른 나라에서 특히 해당 국가에서 이 꼴을 본다면 참 나라 꼴 개망신이네요. 국격 제대로 올라가죠. 아니 뭐 CIA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모사드 그런 데서 보면 존나 웃을 거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영사 증명서라는 것은 뭐냐? KCIA가 원하는 대로 발급해주는 마술 램프란 같은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찍어내. 다 찍어줘.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얘를 간첩으로 만들어줘. 콜. 그렇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1교포 간첩 유학생 사건으로 조작되어서 간첩 신분이 된 김정사 씨, 이 김정사 사건을 한번 봅시다. 김정사가 간첩이 된 것은 바로 이 주일대사관에서 발급한 영사 증명서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사는 1975년 7월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와 한국청년동맹의 김군부 위원장이 도쿄에서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강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세계적 석학들이 와서 강연한다는데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김군부 대신에 그날 강연자로 선 사람은 한청 부위원장 임계성입니다. 임계성이 강연을 했고 김정사는 강연이 끝난 뒤에 임계성을 만나가지고 같은 제일동포 출신인데 제 삶이 이렇게 차별받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할까 막 조언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김정사는 임계성을 한 번 더 만났습니다. KCIA는 바로 이걸 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사가 일본에서 있었을 때 임계성을 만났는데 이 임계성이 간첩이고 김정사는 임계성에게 포섭된 간첩이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간첩을 만나서 간첩이 되었다. 자, 그러면 김정사를 간첩으로 만들려면 일단 임계성을 간첩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CIA가 주일대사관에게 띠띠띠띠띠 임계성이 누구냐 이렇게 전문을 띄운 것이죠. 이에 주일 한국대사관은 임계성에 대해서 본국 정부에 뭐라고 답했냐면 1977년 8월 24일 다음과 같은 영사 증명서를 띄웁니다. 임계성은 1970년 4월부터 불순 세력인 베트콩의 행동단체인 구 한청중앙본부 선전부장에 취임한 이래 동단체 조직부장과 동경본부 부위원장 등 요직을 겸임하면서 한민통의 조직원임과 동시에 간부로 활동 중에 있음.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과 비밀리에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북괴를 직접 왕래하면서 간첩 활동 중인 곽동의 등의 조종하에 반국가 활동을 주도하고 반국가단체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종사하고 있음. 자, 이런 영사증명서가 딱 오니까 이것만 보면 뭡니까? 임계성은 빨갱이에다 간첩이죠. 그리고 이 임계성을 만난 김정사도 간첩이라는 공식이 딱딱 입증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영사증명서를 보내기 2달 전에 이번엔 중정에서 물어봤잖아요, 아까는. 근데 이번에는 보안사에서, 2달 전에 보안사에서 임계성이 어떤 인물인지 주일 대사관에 물어봤어요. 그때 주한 대사관은 어떤 내용을 보안사에 보냈을까? 임계성은 제1한국청년동맹 간부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로 개인적으로 총련과의 연계 및 기타 불순단체 가입 사실 확인할 수 없음. 그럼 2달 사이에 가입했다는 거야? 2달 사이에 가입해가지고 2달 사이에 조직 북장도 그렇죠. 하고 홍보 그렇죠. 선정국장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렇죠.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면서 뭐 그렇게 된 2달 거야? 만에 씨발 북한을 미국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뭐 그런 거예요. 존나 못 받겠는데? 이렇게 되면 누구나 간첩이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짓거리를 당시 KCIA가 한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김정사 씨가 간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판에서도 간첩 인정돼갖고 보고까지 했잖아요. 네. 고문도 받았죠. 예. 그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 이건 누가 책임질 거야? 그 세월을 누가 보상할 거냐고. 또 이 간첩 유학생 사건 직전에 역시 제일 유학생 간첩으로 체포된 김승효 씨가 계십니다. 예. 이분도 이번 그 자백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예. 근데 이분은 당시 서울대 재학 중이었다가 간첩형으로 체포돼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연히 죄 없이 간첩 조작된 사건이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엄청난 고문을 당했죠. 그래서 12년 뒤에 이제 뭐 그 전에 그전에 나왔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일본으로 추방된 뒤에 20여 년을 정신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닙니까? 영화 보세요. 짠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네. 그리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말로 몇 마디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가슴이 저며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짓거리를 이런 비인간적인 짓거리를 KCI에서 했는데 자 아직 제일 동포 유학생 사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개요만 설명해드렸고요. 자세하게 이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설명할 텐데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남들이 더 좋은 것을 주겠다며 하나씩 더해갈 때 우리는 조금씩 떼나가고 있습니다. 뷰티클러.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뷰티클러는 이미 10가지 유해 성분을 제거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당신은 더하지 않아도 이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에 끌리다. 자연주의 화장품 뷰티클러. 검색창에서 뷰티클러를 검색해주세요. 물건강, 가족 건강. 안녕하세요. 안중커머스 워터웰 사업부입니다. 씻는 물도 먹는 물만큼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집 수돗물은 안전할까요? 투명하고 맑아 보이는 수돗물에는 염소가스가 잔류되어 있으며 노후된 배관과 물탱크에서 유입된 녹과 중금속 등 각종 부유물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염소는 유기물과 결합하여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성 물질을 생성하고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워터웰은 특허받은 비타민 복합 필터로 염소와 녹물을 한 번에 제거합니다. 네이버에서 워터웰을 검색하세요. 피부 건강을 지키는 샤워기 워터웰 클린 샤워. 문의 전화는 070-7789-9201. 주문하실 때 EJ 청취자라고 적어주시면 사은품을 챙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워기네. 네, 샤워기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샤워기야. 왜? 우리 집이 되게 낡은 집이에요. 네. 그 막 나무도 헐어가지고 그 나무 안에 뭐 조그만 벌레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도 되게 오래된 느낌 나고 막 그렇잖아요. 네. 씻어도 씻은 것 같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어. 그래요. 주택이니까 더워야. 그렇죠. 또 사실 그 서울시에서 좋은 물을 공급해도 이 배관이 너무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에 네. 또 물탱크도 그렇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청소 같은 거 하기 다 정규적으로 하지만 이제 일반 아파트도 아파트 맞나 그 저번에 그 왜 물탱크에서 사체가 발견됐잖아. 그건 너무 엮이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 그거 모르고 마셨을 거 아니야. 나 수돗물 그냥 마시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수돗물 뭐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수장에서 바로 나올 건 깨끗하겠죠. 네. 다만 이제 이런 노후 이게 문제겠죠. 왜 뉴스나 이런 데서 가끔 그거 배관 같은 거 네. 이렇게 뉴스로 보여주면 그 안에 잘라서 보여주면 막 녹슬고 그거 보면 사실 수돗물에 대해 신뢰도 좀 떨어지긴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보통은 그런데 우리 이번엔 요즘은 다 물 끓여 먹거나 혹은 생수 사 드시니까 아마 이제 일반 수돗물은 샤워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샤워할 때도 이렇게 이런 문제점 특히 염소가스 문제가 있으니까 샤워기를 바꿔주는 게 그겠죠. 이거는 워터웰 네이버에서 워터웰 클린 샤워를 검색하시면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나요? 워터웰 클린 샤워 www.waterwell.co.kr www.waterwell.co.kr 들어가면은 워터웰 본사의 공식 쇼핑몰이고요. 그 필터기 정수 샤워기 뭐 그쪽으로 가실 거면은 waterwell.com waterwell.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는 070-7789-9201 070-7789-9201 저희 안 가로 샘플이 왔어요. 네. 샤워기하고 또 뭐였죠? 교체하는 거 네. 뭐 키트 왔는데
아직 써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귀찮아가지고. 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근데 예. 아이 있는 집은 또 필요할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대표 한중 커머스 대표께서 애가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게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피해자들 중에 또 다른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잡혀갔던 또 다른 인물. 강종헌. 일본어판 김대중 자서전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한때는 간첩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습니다. 1951년생인 그는 제1동포 2세로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소학교 3학년 무렵에 장문 시간에 같은 반 일본인 여학생이 낭독한 글로 인해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학생이 낭독한 글은 조선인은 어디서나 시끄럽게 해서 힘들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반에서 조선인은 강종원 혼자였습니다. 강종원의 정체성 혼란은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됐습니다. 분명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말을 쓰고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구약소에 가서 지문을 날인당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구약소는 뭐 우리로 구청입니다. 치면 구청 정도 되죠.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강종헌은 심한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장 교과서와 노트에 쓰여있던 나가시마라는 이름을 모두 지우고 그 자리에 강이라고 썼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해서는 조선문화연구회를 직접 만들어서 제1동포의 삶과 조국을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1972년 4월 5일 22세의 나이로 강종헌은 모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사범대에 진학을 했지만 기숙사 앞에 있는 병원에서 매일 자신의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조국의 동포들을 보면서 그는 의사의 길로 진로를 변경합니다.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한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매혈이 성행을 했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그 영화도 있잖아. 뭐였지? 뭐 있어 하여튼. 그 하정우 주연한. 네. 그건 뭐 원작 소설은 이제 중국 소설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때 뭐 피 맨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을 쪼록군이라고 불렀어요. 피 빠는 소리잖아 그게. 정호성 시인의 매열이한 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국의 동포들을 위해서 서울대 의학과에 진학한 강종헌은 그러나 보안사는 매와 같은 눈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결국 중정은 그에게 김영일, 하시모토, 기무라, 다카하시 등 북한 제1지도원에게 주체사항을 교육받고 그들의 지령대로 국내에 잠입한 뒤 기밀을 탐지해 보고했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구속을 했습니다. 그는 KCI에서 어떤 고문을 받았나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사관의 무차별 구타에 며칠은 버틸 수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그냥 죽이겠구나 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써줘야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만큼 쓰게 되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 더욱 확대되고 나중에는 각본대로 다 맞춰주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고문과 동시에 회유 작전도 감행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시국이 참 어수선해. 월남 망하고 북괴에서는 언제 적화통일 기도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의 국가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거지. 일단 너희들이 협조를 잘해. 재판 끝나면 조용히 빼줄게. 그러나 이런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고 그는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2심과 대법원의 재판은 기각되어서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혐의는 2015년이 되어서야 풀어졌습니다. 대법은 그의 재심 판결에서 민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수사에 해당된다.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은 강씨 등을 영장 없이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 진술을 받아낸 증거 능력이 없다. 라고 판시하며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최종 무죄 판결 받았는데요. 이것도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진상규명위원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재심이 결정된 것이죠. 참여정부가 없었다면 계속해서 보수 정권을 잡았다면 이게 재심 결정이 뒤집어져가지고 무죄 판결 나겠어요? 참여정부 때 있었던 각종 위원회들이 참 역사적으로 밝혀야 될 것들을 많이 밝히려고 노력을 했죠.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 봐. 이게 되겠냐고. 지들 아버지가 했던 짓인데. 그리고 며칠 전 서울고법 형사 5부 부장판사는 윤준 판사였습니다. 강종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재판 비용 등을 포함한 총 10억 7,65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결정을 이건 했습니다. 정말 며칠 전 일입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 씨는 1975년 12월 2일부터 1988년 12월 21일까지 4,769일 동안 구금을 당했음이 명백하고 형사 보상금을 청구한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3년의 옥살이와 억울한 사형수의 삶이 돈 10억에 보상이 될까요? 나보고 13년 살고 그 전에 고문 존나 당하고 10억 받을래? 안 합니다. 돌았습니까? 에? 나만 망가져?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는데. 내 주변이 다 망가지는데. 이게 10억의 보상이 돼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이 완전히 없어진 건데. 그리고 그때 나쁜 짓 저지르는 새끼한테 사과를 받았습니까? 사과도 못 받았잖아. 그 사람은 책임을 졌나? 뭔 책임이요? 아직도 다 똑똑하고 잘 살고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역시 같은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철 씨를 살펴봅시다. 이철 씨도 그 자백이라는 영화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자, 이철은 추호대학, 중앙대학을 하죠. 추호대학 입학 후에 코리아 문화연구회에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이철은 다른 제일동포 학생들이 모두 한국 이름을 쓰는데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꼈고 본인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그제서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4학년 재학 중에 모국 유학을 결심하고 1971년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본인이 차별받았지만 애써 그걸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이런 모임을 하면서 일본인 이름으로 살고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아니 그냥 일본 국적으로 살면 편해. 뭘 자기 이름 찾고 해. 자, 한국으로 건너왔는데요. 이때 자형인 김수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뭐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철의 자취방으로 또 놀러를 왔습니다. 들렸겠죠. 근데 이 자영이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옆에 누구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형의 사촌 여동생 민향숙이었습니다. 민향숙은 당시 숙명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자형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사촌 동생인 민향숙을 자기 처남한테 잘 봐주라고 부탁하고 돌아가는 거죠. 냄새가 나지요? 사돈 뭐 어때? 야, 이 슬픈 이야기를 하는데 로맨스는 꼭 들어가는구나. 그럼요. 없으면 제가 만들어서 갖고 와요. 자, 로맨스 없이 못 사는 남자 같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데. 따뜻한 욕쟁이 같으니. 40년 동안 남자로 살아서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보고 씨발 여자를. 자, 자형은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대로 민향숙을 잘 돌봐주라고 했고 이철은 처음에 민향숙을 말 그대로 사돈이니까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그러나 안 되죠. 내가 지켜보니 아이씨 불꽃이 튀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고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고 먼저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이철은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때가 75년도예요. 근데 76년 봄에 해가 바뀌면 대학원을 꽃피는 준3월에 졸업하잖아요. 네. 2월 말쯤에. 네. 대학원을 졸업하면 약혼녀인 민향숙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런 두 사람에게 청천벽력 같은 개 같은 일이 벌어진 일. 그게 뭐냐? 중정이 이철을 간첩 혐의로 끌고 가버렸죠. 그게 1975년 12월 11일이었습니다. 이게 76년 봄에 졸업을 한다는 거는 75년 12월이면은 거의 논문도 끝나고 졸업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일본 돌아가면 되겠다고 정말 좋은 미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기에 끌려간 거죠. 그 일본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해놓고 뭐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약혼녀인 민향숙도 함께 중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중정 수사관들은 끈질기게
이철에게 간첩임을 시인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철이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야 간첩이 뭐 따로 있는 줄 알아? 북한에 유리하게 발언하고 북한에 유리한 책을 보고 남한 이야기를 일본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그게 간첩이야. 빨리 나가서 민양숙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 말 들으면 빨리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했고요.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협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제대로 불지 않으면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약혼녀, 네 장모 될 사람 빨가 벗겨놓고 강간할 수가 있어. 197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예전에 서북청년단 특집했던 내용 그 내용이잖아요. 예? 야만의 세월인 거죠. 예. 이렇게 되니까 어쩌습니까? 이철이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결국 이철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허위 자백하면 빼준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요. 이철과 그의 약혼녀 민향숙까지 간첩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철에게는 사형이 언도되었고요. 민향숙에게도 6년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그 사이 변호인단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중정에서 이야기한 거. 이철이 북한에 갔다. 이 이철이 북한에 갔다고 한 날짜에 북한에 가지 않고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 백화점, 시계, 품질 보증서였습니다. 쇼핑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 영수증이면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계 품질 보증서는 언제 어디서 샀다 자기 이름을 적어. 나중에 고장나면 이게 그렇죠. AS도 받아야 되고 아마 조금 괜찮은 시계를 샀겠죠?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야? 빼도 박도 못하지. 중정이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북한에 갔다 그랬는데 그날 일본에서 시계를 샀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철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있잖아. 그게 종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을 조작한 KCIA가 여기에 답할 차례죠. 그런데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김기춘은 이런 사태를 예감했던 것일까요? 그는 직접 작성한 메모지를 외무부 아주국장에게 보냈는데요. 그 메모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국장님 귀하. 별첨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참고하시되 입북일자 등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리바이 조작 자료로 역이용되는 점 감안하시어 보완 조치하도록 부탁합니다. 다 밝혀졌는데도 이따오시로 한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작했다는 게 다 밝혀졌잖아. 근데 이거를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야. 언론에 알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보완 조치하시라고. 그래, 입 다물어가 셧다마우스 하라는 거야. 누가 그랬다고요? 김기춘 씨가. 지가 사인까지 했어. 김기춘. 6월 3일 이래가지고. 한자로 아주 썼더구만. 흘림체로 싹 해가지고. 흘림체로 써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어. 어쨌든 그래 이 자막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럼 자기는 모른대 그런 일이 없대. 아 스포일러 너무 많이 하지 말자. 뭐 스포일러가 어딨어 여기가 다큐멘터리가 직접 있었던 일 다 얘기하는 건데. 자 결국 이철의 이 알리바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짜고 치는 고수입이었던 것이죠. 이철이 체포되고 구속된 사이 이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천에 고아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5년 이철 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강종원 씨에 이은 두 번째 무죄 확정 판결이었습니다. 이철의 재심 최후 진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조국을 그리다가 억울하게 희생된 이철 씨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넋을 기르고자 전문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에 앞서 재심의 기회를 주신 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오래전에 재판받았던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나서 저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두 다리도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3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7세 청년이었던 저도 이제 100발이 가까운 67세의 노인이 되었고 한을 품고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살아 계셨을 때의 연세를 훨씬 넘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제 죽어도 낯설지 않은 나이가 되었으니 제가 죽어서 저승의 부모님을 뵙기 전에 판사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1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민족 차별을 받으며 살아온 이야기나 많은 동포 유학생들의 간첩 사건이 잔혹한 고문으로 날조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재심 사건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 또한 40일간의 무자비한 고문을 통하여 꾸며졌음은 종전에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반복을 피하고 저의 부모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고 또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공경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심에 임하면서 특별히 저의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담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67세가 되도록 이 나이까지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어머니께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느껴왔습니다. 부모님은 평소 병원과 약을 모르고 살아오셨는데 저의 아버지는 53세, 어머니는 57세 작년에 한창 나이에 제 사건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판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재심을 통해서 저의 억울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며 애통해 하셨을 저의 아버지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 또한 출소한 뒤에 13년 동안 기다려준 약혼녀와 결혼하여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 있습니다만 저의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워주셨는지 아버지가 되어보니 비로소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더러운 한국인, 냄새나는 조선놈은 저리 가라는 등의 민족적 차별을 받아서 울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다. 옛날의 조선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아주시며 달래주셨습니다. 또 해마다 1년에 한 번 어린 육남매를 다다미방에 앉혀놓고 안중근 의사와 안 의사의 부인, 자제분들의 사진을 여러 장 펴놓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희들의 민족애를 고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안중근 의사와 부인 마리아의 이름은 아버지께 들어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어린 마음에 이름이 마리아라니 한국 여자들의 이름은 다 그러한가?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민단 창단 초기 때부터 열심히 활동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민단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날에는 저희들을 사무실에 데리고 가시곤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며 어른들을 따라 애국가를 부른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국에서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여유가 많지 않은 형편인데도 적지 않은 돈을 기부하곤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종종 다투시던 일도 기억납니다. 또 아버지는 민단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저희들에게 박정희는 믿지 마라.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니까 언제 김일성한테 나라를 팔아먹을지 모른다. 라고도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을 잡아가서 혹독한 고문을 가하여 몸소리 나는 간첩으로 만들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하였으니 그 어떤 부모인들 과연 제 명을 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검사가 사형 구형을 하면서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악질이니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말살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 조국을 찾아온 순박한 모국 유학생이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하였기에 악질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또 평소 누구보다도 나라 걱정을 하며 선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도대체 저를 어떻게 키웠기에 제가 이 사회에서 영원히 말살되어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검사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순수한 열망으로 모국을 찾아온 저희들 제1동포 학생이 아니라 그 당시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이 사회를 통치하던 군사정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행되어 간 뒤 2달 있으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있던 저의 약혼녀마저 어떤 괴한들한테 연행되어 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의 아버지는 쓰러지셨다가 저와 약혼녀 2사람이 서울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바로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처음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서 꽁꽁 묶인 채로 버스를 내리는데 어디선가 철아, 너 아버지 돌아가셨다. 너 걱정하면서 돌아가셨다. 너 알고 있냐? 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공판 첫날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뒤 오랫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저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판 개시 후 상당 기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임한 것은 재판이 끝나면 곧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던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나 검사 신문 시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저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가게 될 거라고 한 검사의 말을 어리석게 믿었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서 제 혼이 완전히 나갔던 것입니다. 또 저의 어머니의 경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 개새끼가 노무현 특집이야? 왜 저러고 지랄이야? 아, 우리 아버지 형은 생각나서 그래. 내가 그걸 노려서 니한테 읽으라고 시킨 거야. 그런 것 같아. 자, 어머니의 경우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내 아들은 간첩이 아니라고 하시자 검사가 아들을 간첩으로 키워놓고 무슨 제대로 된 엄이냐 라고 힐난하여 큰 모멸을 받으신 뒤 병을 얻어 3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제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런 탓에 저는 제 부모님은 불의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제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심을 통하여 너무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사실 징역살이 13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다 흘러간 이야기이고 저 또한 그 혹독한 시대에 고생한 이름도 모르는 많은 희생자들 속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 체념할 수 있습니다. 징역살이 13년은 육체적으로 참으로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많은 청년 학생들, 민주회복과 민족분단을 극복하려고 애쓰시다가 들어오신 어르신들, 여기서 굳이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 없이 그분들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은 저의 인생의 큰 행운이었고 그분들로부터 배운 것은 제 인생의 커다란 보배로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들과 함께 징역살이를 같이 함으로써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고난과 고통, 민족 분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뿌듯하고 큰 기쁨마저 느낍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저의 청춘은 과거의 재판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마는 그 뒤 그와 같은 고귀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현재 동생이 맡아 하는 건축 현장에서 전기 배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업 중 떨어져서 등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부상을 입은 일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저에게 이 재심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시고 제가 저승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심을 열어준 판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재판관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또 진실을 재판한 거고요. 이들 제2교포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는 동안 간첩 조작을 일삼았던 세력들은 승진과 온갖 혜택을 누렸습니다. 1990년 당시 수사검사
김기춘은 5.16 민족상을 받습니다. 그가 이 상을 수여받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기춘 검찰총장은 61년 검찰에 투신한 이래 각종 범죄와 부조리 척결에 모범을 보인 것은 물론 공안사범 등의 수사에 헌신, 자유민주체제 수호와 국가 안보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70년대 중반 이후에 급증한 북한의 우회 침투 간첩 색출에 수사력을 집중, 75년 국내 대학 유학생으로 위장 침투, 학원 시위를 배후 조정한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19명을 검거하고 77년에는 제일교포 간첩 강모 등 지금까지 간첩 58명과 반국가 안보위해 사범 240명을 검거, 북한의 대남 공작 역량을 분쇄하는 데 공헌해왔다. 이에 이 상을 수여한다. 방금 얘기했던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이렇게 다 조작된 사건이고 이걸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얘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춘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감옥에서 빨갱이로 살아야만 했던 이들이 속속 진실의 법정 앞에서 무죄를 선고받던 그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김기춘은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역사입니까? 이게 뭐 혼돈의 역사 같아요. 좌파의 씨발 자학사관이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버젓이 21세기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김기춘은 자신의 잘못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우성 간첩 사건, 조작 사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원세훈도 너무나 당당하게 다니고 있고. 지 잘못 없다 그러죠. 자기 잘못 없다 그러고. 그리고 국정원의 그 윗선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가?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국정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맞는 워딩 아닌가? 그러니까요. 당시에 간첩 조작했던 인물들은 다 한자리 하고 동등으로 살고 있죠, 지금도?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인물들, 국정원의 인물들, 또 검사들, 검사 뭐 했어? 빠가사리도 아니고 씨발. 근데 그 검사들 뭐 징계 받았어요? 감옥 갔어요? 오히려 영전하셨죠. 영전했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최승호 PD가 그런 작품을 만들었을 거고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작품 만들었고 저희도 또 이 방송을 한다. 예, 영화 제목은 자백입니다. 네. 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요. 그 영화 자백 PD 수첩 같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죠. 근데 뭐 PD 수첩 만들던 PD들이 다 옷을 벗었으니까. 그리고 관련 나가라고. 네, 더 골 때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런 멋진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영화가 개봉이 안 되는 거지. 멀티플렉스에서 걸어주겠어? 안 걸어주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화 하면 10,000원이죠?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하죠. 네. 아마 이번 영화도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표를 사주는 겁니다. 에? 많이 미리 사주면 10만, 20만, 30만, 100만이 샀어. 그럼 멀티플렉스도 걸겠지. 그리고 또 그게 입소문 되면 또 보겠지. 우리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최승호 PD가 오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는 진짜 어디 광화문에서 공짜로 상영했으면 좋겠어. 모든 사람들이 보게. 이제 월드컵 때는 안 모였어 다? 그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 좀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합시다. 국정원이 언론에 좋은 얘기건 안 좋은 얘기건 국정원이란 이름 자체가 안 나오는 게 국정원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국정원 뭐 예전에 캐치프레이즈였나? 음지에서 활동한 뭐였지? 하여간 그거 있었잖아요. 양질 지향한다. 예,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것들은 무슨 씨발 공작을 국내 사람들한테 하고 찾아빠졌어. 북한한테 하고 다른 외국에서 나다 하라고. 왜 국내 죄 없는 사람들한테
가접 조작 사건을 입고 이 지랄을 하냔 말이야. 그럼 국정원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힘없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저도 학교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얘기 들어보니까 김문기 씨가 벌금 2천만 원 받았대. 1심에서. 김문기한테 2천만 원은 우리한테는 200원 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나는 어떤 이유도 모르고 학교에서 면직을 당하고 그래서 이겼는데 어쨌든 그 교원수총에서 이겼는데 또 재심사 하려는데 또 지겠지? 그럼 뭐 학교에서 내보내려고 작정하고 내보낸 건데. 그래도 강희전 담교원이 그렇게 교원수총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김건아 변호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래도 국정원에서 활동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고인의 명복도 빕니다. 다 대가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검사들도 일선 검사가 문제야? 정치 검사가 문제인 거지? 뭐 내가 학교 얘기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방송하면서. 이것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도 있고 더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억울하게.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올바른 것과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또 인생이 그렇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 잊지 말고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우리 후세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성세대의 올바른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국정원에서 저번 대선에 개입했다는 흔적이 있었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거기 나왔던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여직원은 처벌받지 않았고요. 거기 관련된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시사 관련 얘기를 했을 때 정보회를 못 가져온 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던 국정원이 개혁이 안 되고 있으니까는 지금까지도 이런 개판인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회를 갖고 와봐요. 갖고 와봤자 어차피 못 들어가. 그 새끼들 하는 짓거리가 늘 그랬잖아. 아유, 그러니까 세상 말대로 아예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제도적으로. 사실 우리가 저번에 흑금성 특집할 때 얘기했잖아. 권영의 백. 네. 권영이가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어디 그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는 돈이에요. 지금도 그 돈이 뻔히 그렇게 국정원에 쓰고 있잖아요. 영수증 안 되는 영수증 안 되는 돈.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녁 오후가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어딘가에 향해서 국회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서도 국회에 대한 맹세를 경기장마다 꼬박꼬박 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국민에게 했던 짓은 이따위 짓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국가한테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라고 우리의 애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이 작가가 대가리가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정원이 쓸 수 있는 뭐 특수활동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 지침이 잘 지켜지고 그러려면은 그 대가리가 똑바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바른 직원들을 뽑고 그 직원들이 바르게 그런 특수활동비를 쓴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국민들이 자기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면요. 국민들을 쥐어짜서 벌금이나 때려가지고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세수 올리는 것만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따위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하필 우리가 녹음하는 오늘 6월 9일은 이한열 열사의 29주기입니다. 이런 더럽고 반복돼서 안 될 역사가 아까 중간에 놀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북청년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75년에 나왔다는 거에 저는 너무 놀랬고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김기춘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가 반복되어 있다는 거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나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등과 부뚜덕의 상징 KCI 아닙니까? 제가 왜 중앙정보부 혹은 뭐 국정원이 안 하고 KCI라고 했냐면 70년대에 KCI로 불렸잖아. 중전에. 네. 60년대 70년대. 지금도 그렇게 불러도 별 차이가 없어.
사실은 중정이 문제가 돼갖고 안기부로 이름을 바꾼 거 아니에요? 안기부가 문제가 있어갖고 국정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봐, 뭐가 달라졌냐고? 똑같지. 지금도 그냥 KCIA인 거야. 예? 우리가 KCIA 특집에서 농담 삼아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이게 정보를 다루는 파트가 다 모였다. 그래서 무슨 뭐 곰 잡아오라고 시킨 거. CIA는 이렇게 잡아오고 KGB는 이렇게 잡아오고. 우리는 뭐 저 또 뭐 토끼 보고 야 너 곰이잖아 씨발 이렇게 하면 곰 된다고.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때 KCI는. 그게 사실은 유머인데. 뭘 유머야? 유머가 아닌 거야. 블랙 코미디지 블랙 코미디.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김병기 의원 당선되셨죠? 네. 김병기 의원이나 뭐 조응천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용기를 내시길. 그리고 야당의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좀 올바른 역사가 그리고 소위 집권을 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쁜 짓 못하도록 좀 견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권해서 올바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는 뭐 더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올바른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엔젤펀 행성에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공 내 아이 아빠 김태영, 섬세한 늑대 이재천, 안상복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가에 많이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의 여인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천천히 거칠